번째로 효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친장은 부모에 대한 효도에 관한 조목을 2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효의 모범이 되는 문왕, 무왕, 주공의 일화를 통해 소개하고 있고요. 부모와 시부모를 모시는 예절과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평소에 부모를 모시는데 세세한 상황별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번째 조목입니다. 제가 부모와 임금과 스승을 섬기는 차이라고 하는 조목인데요. 부모를 섬길 때는 은근히 간할 수 있으나 대놓고 간할 수는 없고 좌우에서 봉양함에 정해진 방향이 없으며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3년 동안 거상을 지극히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임금을 섬길 때는 직접적으로 간할 수 있으나 은근히 간할 수는 없고 좌우에서 봉양함에 정해진 방향이 있으며 임금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거상은 부모의 3년상과 방불하게 한다. 이렇게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조목에서는 부모와 임금과 스승을 섬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나 임금이나 스승에게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봉양하는 범위에 한정이 있는가? 세 번째는 올바른 거상의 예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전 소학 집주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인이 중요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중요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도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우리가 어떤 간할 때 어떤 의견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자식은 기운을 낮추고 편안한 안색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한 번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더욱 정중하게 부모의 기분이 좋아졌을 때 다시 의견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아첨이 될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해야 하고 스승을 섬길 때는 굳이 범할 것도 숨길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혼례장입니다. 혼례장은 결혼에 관한 10개의 조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의에 따르면 혼례라는 것은 장차 두 성씨의 좋은 것을 합하여 위로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 후세를 이으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기라고 하는 고전에서는 유교가 지배했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혼인의 절차를 6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수나라의 사상가였다고 하지요. 문중자라고 하는 이분은 중설이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하지 말라, 그리고 조혼과 여러 첩을 두는 것이죠. 그것의 폐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훈에 발췌된 혼례장에서 제가 4-1이죠.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인용을 했는데요.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함을 오랑캐의 도인이 군자는 그러한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집안이 각각 덕이 있는가를 가렸을지언정 재물로서 예를 삼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례를 치룰 때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 혼인 상대를 구할 때도 집안의 부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당사자의 행실과 가풍을 중요하게 살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부부장인데요. 부부장은 16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여교, 방시여교, 안시가운 등의 내용에서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부장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조목이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럽듯이 남자와 여자는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라는 대전제 하에 공경과 순종의 도를 아내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 규범의 맥락에서 남편의 마음을 얻어라, 시부모의 마음을 얻어라. 그러면서도 우리 이 내운에서는 부인 노릇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을 또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부부장에는 남편의 뜻을 받드는 아내의 내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중국의 고전이죠. 고연려전 그리고 고금연려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7명의 여성 인물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개되는 여성들은 사실 유교적인 지배 질서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그녀들이 매우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언변이 뛰어난 경우가 많아서 지혜로운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써 남편을 그야말로 내조를 잘한 여성의 귀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의장입니다. 모의장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4개의 조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학과 예기에서 발췌한 조목들인데요. 연령에 따른 딸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 또한 고금 연려전과 고연려전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어떤 사례에서 현명한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의 바른 태도와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문왕의 어머니, 무왕의 어머니, 그리고 맹자의 어머니, 제나라의 의로운 계모, 위나라의 인자한 어머니 등등등 여러 이제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부분은 맹자의 어머니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훈에도 맹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조목에는 맹모 삼천이죠. 즉 보면 맹자의 어머니는 첫 번째는 집이 무덤에서 그죠 가까웠다. 그랬더니 맹자가 무덤가에서 하는 일로 놀이를 삼아 펄쩍펄쩍 뛰고 달구질하고 못는 흉내를 내자 맹자 어머니는 여기는 아들을 제대로 키울 것이 못 된다라고 하고 이사를 갔죠. 네, 시장으로 가서 집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도 그죠? 맹자가 장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다시 이곳도 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곳은 되지 못하구나 하고 어디로 이사를 갔죠? 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맹모 삼천 일화와 함께 이러한 일화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동쪽 집에서 왜 돼지를 잡아요? 라고 물었는데요. 어머니는 너에게 먹이려고 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내 아이고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가르쳤다고 하거늘 지금 점차 지각이 자라는 아이를 속인다면
이는 아이에게 불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서 맹자의 어머니는 돼지고기를 사서 먹였다고 하는, 즉 자식을 가르치면서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돈목장입니다. 네, 돈목장은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9개의 조목이 실려 있습니다. 주로 형제 간의 우애와 친척과의 화목을 가르치는 돈목장인데요. 동서지간에, 그리고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는 남이지만 남편을 통해 맺어진 특별한 지척 관계이잖아요. 동서지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정과 의리가 남과 같을 수는 없고, 그러나 작은 이익 때문에 어그러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당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네. 그 슬라이드 오른편에 보면은 돈목장 중에서 2번째 조목입니다. 효제에도 때가 있다라고 증자가 말했다. 친척이 기뻐하지 않으면 감히 남과 사귀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친하지 못하면서 감히 먼 사람을 구하지 말며, 작은 것을 살피지 못하면서 감히 큰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네. 사람의 100년 인생에 병이 날 때가 있고 늙은 시절과 어린 시절이 있으니 군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하여 먼저 베풀어야 한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소학의 명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효도하고자 해도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듯이 형제나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모두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목장입니다. 7번째, 마지막 장입니다. 염검장인데요. 염검장에는 검약과 청렴함을 생활 신조로 삼았던 중국의 상류층 남성 인물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10명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안회, 그리고 제갈공명, 양진, 사마옹공, 요순의 남성의 모습이 있고, 재상, 이문정공, 문중자 등등 중국의 역사에서 지식인 그리고 지배계층의 남성 인물들이죠. 그들의 어떤 청렴, 결백을 강조하는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안회, 그리고 우리가 삼국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갈공명, 그리고 우리 내운에서 소개하고 있는 양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작은, 정말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일지라도 자신이 공직에 있다면, 그렇죠? 벼슬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공직자의 청렴함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인용하고 있는 그 화려함을 싫어한 사마옹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광의 검소한 생활 태도 등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중국의 역사에서 그 초나라, 광인, 접여의 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남편이 그죠, 공직자로서 청렴함과 검소함을 실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신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들 뒤에 있는 마치 접여의 처와 같이 아내들이 훌륭한 내조가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훈의 7개 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5번째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21세기에 있는 내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내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성찰하게 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훈을 통해서 저 역시 유교 문명권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성별 지식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제한된 유교 사회에서 중국의 고전이죠. 어쩌면은 이 내훈은 중국 고전의 허부와 같다라고 할까요? 소학, 여교, 연려전, 명감 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내훈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바로 소해왕후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규훈소로서 분명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중국 고전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여성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일화를 소개하고 있지요. 한 가정에서 아내,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로서 현명하게 처신하는 덕목과 행실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각자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내훈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 사군자입니다. 내훈을 보고 나니 제 머릿속에 번뜩 사군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사군자라고 하면 매난국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서 완전한 인격을 가진 군자로 비유할 때 사군자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사군자인데요. 이 안에 정직, 순결, 겸손, 그리고 가혹한 조건에 대한 인내의 상징으로 그 미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군자입니다. 어쩌면 내훈을 집필했던 소해왕후, 그리고 그 안에 묘사됐던 중국의 여러 여성 인물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군자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특히나 그 여성이 유교 중심 사회에서 그 제한된 어떤 성별 역할들을 그러나 그 안에서 현명한 아내이고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했던 그것이 바로 인내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내훈의 모의장은 앞서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 부분에 소개된 일화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번째 절에 소개되고 있는 건데요. 제나라 제상 전직자의 어머니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부분을 좀 읽어보면 제나라의 제상 전직자가 아랫사람에게 금 100일을 받아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가 물었다. 아들이 제상이 된 지 3년이 되었지만 녹이 이처럼 많은 적이 없는데 어찌 사대부에게 이것을 주었겠는가? 어디에서 이것을 얻었느냐? 라고 그러자 전직자가 사실은 아랫사람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선비는 몸을 닦고 행적을 깨끗이 하여 구차하게 무엇을 얻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함을 다하여 거짓된 일을 하지 않아서 의가 아닌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는 이익을 집에 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직자가 아랫사람에게 그렇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임금께서 벼슬을 주어서 너를 대접하시고 후한 녹을 주시니
마땅히 있는 힘껏 능력을 다하여 충과 신으로서 임금을 속이지 않고 청렴하고 공정함으로 보답해야 할 것인데 지금 너는 이것을 뒤집었다. 무릇 신하가 되어 불충하는 것은 곧 자식으로 불효하는 것이다. 불의한 재물은 내가 가질 수 없고 불효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이러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선왕 때 제상이라고 하는 벼슬을 지었던 전직자가 아랫사람에게 뇌물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전직자의 어머니는 불충과 불효를 엄하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서 아들과의 절연을 선언했다는 거죠. 아들은 왕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했고 왕은 이 의로운 어머니를 보아서 그 아들, 그러니까 전직자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청렴과 정직이 결국 아들을 구한 셈이지요. 벼슬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모의장에는 11절에 당나라 최현위의 어머니의 일화도 싣고 있습니다. 이 일화도 관직에 있는 아들이 가져온 재물을 부모가 출처도 따지지 않고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들이 벼슬하는 동안에는 집안의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혹여 부정한 축제가 아닌가 오히려 걱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훈에서는 아들이 청렴한 관직 생활을 하도록 어머니는 가르쳐야 하고 이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그 이천 선생의 어머니 후 부인의 일화입니다. 후 부인은 정호와 정희 형제를 어떻게 교육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 부인의 아들 6명 중에서 살아남은 이가 둘이니 그 사랑하고 어여삐 여김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조금도 빈틈을 주지 않았다. 아들이 겨우 2살 때 돌아다니다가 혹시 넘어지면 집안 사람이 달려가 안으면 아이가 놀라서 울까 두려워하였는데 부인은 네가 천천히 다니면 왜 넘어지겠느냐 라고 아들을 꾸짖곤 했다.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곁에 앉혀놓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국에 간을 맞추면 꾸짖어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려서부터 욕구에 맞추려고 자라서는 어찌할 것이냐. 또한 부리는 아랫사람이라도 모진 말로 꾸짖지 못하게 하였다. 정희 형제가 평생의 음식과 의복에 있어서 가리지 않고 모진 말로 사람을 꾸짖지 못함은 이들의 천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자식이 남과 다투어 노여워하면 비록 그가 오라도 편들지 않고 나직하게 굽히지 못함을 걱정할지언정 이기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 네. 이처럼 이천 선생의 어머니 후부인은 그의 자녀 6명 중에 2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에게도 엄격한 훈육을 했던 일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후부인이 노복과 첩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일을 보는 노비들과 후처들에게는 오히려 관대하고 인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에게만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법도를 가르쳤음을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지요. 앞에서 저희가 고전에서 소개해 드린 대로 아이가 그렇죠. 어릴 때는 천방지축 막 여기저기 호기심에 뛰어다니죠. 그러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집 아래서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제가 들은 요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요즘 자신의 자녀가 그렇죠. 1명 혹은 2명 거의 소황제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자녀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너무나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의 부주의함이나 조심성 없음을 탓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왜 문턱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돌이 있는지 이런 식의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자녀가 다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네. 또 아래 사례에서도 보면은 국을 맞추면, 그죠? 국의 간을 맞추면 꾸짖어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요즘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은 또 급하게 어떤 즉각적으로 아이가 울면 혹은 떼를 쓰지 못하게 바로바로 알아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그러한 양육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욕구를 우리가 다 충족할 수도 없거니와 그때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맞추어 주기도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당장 먹고 싶고 당장 잠을 자고 싶고 당장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들에는 순서가 있기도 하고요. 때가 있기도 하고 따라서 나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고 때로는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태도다라고도 부모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고전에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후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훌륭한 어머니 그리고 내조하는 어머니의 이런 부덕의 모습들의 일화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모의장에서 후부인과 이 전직자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추천 고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참고 자료인데요. 소해왕후가 지었고 이경하 선생님의 해석이 붙어 있는 이 슬라이드의 오른편에 있는 그 한길사에서 출판한 내훈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대비의 삶을 잘 설명해주고 흥미있게 소개하고 있는 벌거벗은 한국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내훈이 이 슬라이드 왼편에 있는 빛이 되어 있는데요. 동서문화사에서 출판하고 있고 여기 내훈에는 어떤 해석보다는 내훈 원전에 가까운 내용을 착실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내훈을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른편에 있는 이경하 박사님이 해석하고 있는 내훈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내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